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고 말한 곤도 마코토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반란책의 저자는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많은 질병들이 난무하는 현대 시대의 원인도 모른 채 증상을 완화하는 병원 치료에 반대하며 환자를 진정으로 낫게 하는 것은 병원 치료와 약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무조건 약을 먹기보다 혈액이 맑아지도록 습관을 바꿔주면 급속도로 몸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고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제일 먼저 위와 장이 고장이 나고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들어오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만들어내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아프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류가 부족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불편한 증상을 동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편한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료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어떤 목적 아래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면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처치라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원인도 모른 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것을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들, 즉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치료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은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됐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 알, 네 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니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낙심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불치병 판정을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아토피,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 당뇨,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이 이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렇듯 대증치료는 수많은 불치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의료진이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견뎌보다가 잘 안 되어 약을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약들이 병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약이다 보니 대부분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은 잠시 약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만 우리 몸은 회복되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심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더 강력한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고 우리 몸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성 염증 질환은 결국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먹은 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이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약을 먹어서 증상이 사라지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중한 병이 몸에 생겨 어떤 환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대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결국 사람을 불치병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보건 일을 하던 시절에 공중보건의협회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유병률 조사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이라는 조금 무서운 표현을 써가면서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혈압을 재준 뒤 조금 높게 나온 주민들은 다시 보건지소로 불러 재검한 다음 계속 혈압이 높으면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혈압이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라고 교육한 뒤 보건지소에 오게 해서 혈압을 잴 때는 누구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왔을 때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 있을 터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부터 당신은 고혈압 환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약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친절하게 약이 떨어졌을 텐데 왜 안 오시냐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주민은 소장님이 직접 본인의 건강을 챙겨준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 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궁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면 대증요법의 약과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질병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언성을 높이고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 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높으면 큰일 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혈압이 높아지거나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오면 혈압약을 생명줄로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위험하다고만 생각할 뿐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명이 본태성 고혈압인 것입니다. 즉 이런 진단명은 당신이 원래 타고난 고혈압 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혈압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진단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에게 혈압이 높아지면 안 되니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 그러면 쓰러질 수 있다는 협박을 덧붙이면서요. 혈압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수압이 낮은 곳에서는 졸졸 나오겠지요. 이는 수도꼭지 뒤에 있는 수도관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수돗물을 밀어내는 수압이 존재하는 거지요. 수압이 존재하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혈관을 따라 혈액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혈관으로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때문에 혈액은 우리 몸속 곳곳에 혈액을 보내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몸은 힘차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압은 항상 같은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은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가 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화가 났다는 것은 바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하니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것입니다. 이때 혈압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야 머리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머리로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서라도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로 왜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은 혈관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보내는 수도관도 오래되면 내부에 때가 끼게 되고 심해지면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위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도관이 낡아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노후 현상보다 빨리 일어나는 요인은 수도관을 돌아다니는 수돗물이 탁해질 때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수돗물 속에 수도관의 때를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이 많으면 노후 현상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도 노화 현상을 겪는데 노화가 빨라지는 것은 혈액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해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탁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물성 음식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관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혈관은 수도관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혈관은 수도관과 달리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노화되면 혈관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니라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치유는 동맥경화를 막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혈압이 높을 때 꼭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생기므로 혈압약이 동맥경화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이 수축하는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려 줄 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오래 먹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진료실을 찾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은 운전 일을 하는데 자주 손이 저리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혈압약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3년 전부터 협심증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와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혈압약이 왜 손발 저림을 만들까요? 우리 몸에서 손발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곳까지 혈액이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추운 곳에 갔을 때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손이 차가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혈압약은 혈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혈관을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을 확장할 때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준 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면 혈압약을 비롯한 심장약도 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분의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니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현미밥을 도시락으로 싸서 나갈 것을 조언하면서 운전 중에 소금을 자주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추적 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성실히 잘 따라준 결과 몰라보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나타난 저린 증상 외에 혈압약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두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결국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치매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머리에 혈액을 보낼 만큼 충분한 혈압을 확보하지 못하면 뇌 조직은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혈관이 젊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뇨합병증이죠.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혈압약을 7에서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지방이 높게 나오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립니다. 고혈압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받고 당뇨병으로 내분비내과에 가서 약을 받으니 약봉지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많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다 같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질병으로 식생활 습관을 고쳐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임시방편으로 혈압만 낮추고 혈당만 낮추게 하는 약은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해 보면 대다수 정상적이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겨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슐린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능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왜 혈당이 높아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쓸 수 있어야만 힘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당은 세포 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포 밖에는 혈당도 충분하고 인슐린도 충분한데 막상 세포는 굶주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는 혈당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면서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포가 혈당을 쓰지 못하고 손상을 입어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노폐물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입니다. 이런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당뇨병에 특효 있다는 식품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를 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잘 씹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 힘이 없으니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거친 현미밥과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을 제시하고 소금을 자주 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을 잘 먹지 못합니다. 너무 짜다고만 하죠. 그러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먹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도 춤을 추던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몸에서 힘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당분 섭취가 넘치기 때문에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뿐만 아니라 대부분 병은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꿔서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라고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병원의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자기 몸을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은 한마디로 내 몸의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에 생기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해야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